안녕하세요. 세계 감동실화입니다. 오늘은 미국 마블 코믹스에서 일어난 한국과 일본 직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과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부분의 수익은 기부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한국이 이것까지 잘한다고? 여기 미국의 유명 회사에서 소리를 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회사에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만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린 이유는 최근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꼭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긴 글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연에 앞서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은 미국 동부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이며 잠들지 않는 도시로 유명하죠. 뉴욕시의 인구는 대략 850만 명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죠. 그런 덕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보다 높은 범죄율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 문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후변화와 날씨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 큰 문제이고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지만 정말 높은 생활비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이 높은 생활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높은 거주 비용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높은 거주 비용으로 힘들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한국에선 높은 거주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을 위한 청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등 말이죠. 심지어 영구임대주택까지 있다니 정말 걱정이 없을 듯합니다. 미국이라는 최강국 그중 최상위 도시인 뉴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니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제 사연의 시작은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마블 코믹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블 코믹스는 1939년에 설립되었고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어벤져스 등등 많은 캐릭터들로 정말 유명합니다. 만화 부분에서 세계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 여름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아침은 정말 바쁘게 시작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여유롭게 커피와 토스트를 먹으며 뉴스, 조깅을 하는 삶을 살 수 없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충 우유와 시리얼로 아침을 먹은 후 땀냄새 나고 불편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욕에서의 자가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출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업무는 승진을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로 정말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인사과장이 오시더니 오늘 새로운 경력직이다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인원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충을 들어줘서 2명의 새로운 경력직 직원을 보내주셨습니다. 2명의 경력직은 둘 다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종차별주의가 심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크게 거부감이 없었죠. 그렇게 2명의 남성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 명은 다이치라고 소개했고 30대 일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준수라고 소개했고 30대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둘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만 잘하면 됐었죠. 하지만 느낌으로는 만화라는 주제는 일본이 좀 더 전통성이 있어서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략한 소개로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알려주며 간략하게 회사를 소개해주는데 2명의 직원에게서 조금 불편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특성상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쓰는 편인데 2 직원은 향수를 쓰지 않아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더운 여름 때문인지 같이 다니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특유의 참기 힘든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싫은 티를 참으며 간략하게 회사를 소개해줬고 우리 팀에 대해서 소개해줬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 특성상 각자 잘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했기에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몇 가지 업무를 지시했고 결과를 확인하며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냄새의 범인을 알고 말았죠. 확실히 한국 직원분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일본 직원분에게는 특유의 땀 냄새가 진하게 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일본 직원분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의문인데 왜 한국인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국 직원분과 일본 직원분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 여러 업무를 주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일본 직원분은 두루뭉술하게 적절히 잘했습니다. 딱히 잘하는 건 못 찾겠더군요. 하지만 반대로 못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잘했습니다.
그런 반면 한국인은 특이했습니다. 일단 업무에 대한 태도부터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뭔가 모르게 뒷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인은 외국에 가면 업무를 정말 잘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론 한국인은 일본인과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하기에 뭐든지 열심히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어쨌든 그 한국 직원은 평균적으로 일본 직원보다 높기도 한데다가 가장 중요한 창의성 부분에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죠. 한국의 교육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직원에게 좀 더 중요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직원보다는 더 많은 업무를 배정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직원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신기했었죠. 그렇게 업무를 적응하던 찰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외부 업체와 중요한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것도 30분 후에 말이죠.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미팅을 잡은 직원이 깜빡하고 이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미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팀원 없냐고 부탁해보았지만 다들 자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제 눈을 피했었죠.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동양인 직원이 손드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새로운 일본 직원인가 싶어서 보니 한국 직원이 손든 것이었습니다. 옆에 같이 앉은 일본 직원은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 한국 직원인 준수 씨는 저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내가 준 업무도 거의 다 끝난 상태였죠. 그렇게 이번 미팅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주며 주의할 사항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이런 류의 미팅을 많이 해보았다며 좋은 경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영어가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현지인이라고 할 정도로 잘하더군요. 그래서 미팅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외부 업체에서 중요한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죠. 그런데 깜빡하고 제가 정리한 자료를 저장하지 못해 다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어영부영 미팅을 하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과 동시에 저의 인사 점수는 최하점이 되며 다음 진급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죠. 거기다가 잘못하면 해고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자료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필요했고 업체에게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연스럽게 준수 씨가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며 리드하려고 하자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국인 준수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준수 씨 덕분에 외부 업체와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하니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고 저 또한 준수 씨 덕분에 살았고 말이죠. 미팅을 마무리하며 회사에 돌아가는 길에 준수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알고 해결했는지, 이전 회사에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말이죠. 준수 씨는 갑자기 저의 난감한 표정을 캐치했다고 했고 자기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 들어온 경력직이 나선다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대로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었다고 했죠. 결과적으론 그의 예상이 적중했고 첫날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미팅이 잦았고 익숙했으며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수 씨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내가 도와줄 게 없냐고 말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준수 씨는 저에게 자리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 갸우뚱하며 물었더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일본인과 붙어있기 싫다고 하더군요. 뭔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상하고 게다가 특유의 냄새는 정말 일하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팅에 나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충분히 그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회사에 돌아오게 되었고 팀원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준수 씨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게나마 팀원에게 박수를 받았고 준수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리 변경을 유도해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팀장인 제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불편한 자리인 건 한국말로 국룰이겠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자리는 무슨 일인지 항상 비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고민하다가 일본인 다이치 씨가 손을 들려는 찰나 준수 씨가 손을 들며 가장 기피하고 싶은 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이미 자리를 옮겨주기로 합의봤지만 어느 자리인지 정해주진 않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인 줄 몰랐던 준수 씨는 저의 짓궂은 장난에 가볍게 웃으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좋은 자리는 다른 팀원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그 직원을 다른 자리에 옮길 순 없으니 말이죠. 약간의 소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준수 씨는 소원대로 다이치 씨의 냄새와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치 씨의 냄새는 충격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겼고 업무는 계속되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따라 그냥 퇴근하는 것보다 새로운 2명의 팀원을 기념하며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는 팀원 2명을 제외하곤 다 참석을 하기로 했죠. 그러게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회식을 참가하기로 한 팀원은 평소에 즐겨가던 펍으로 향했습니다. 이 펍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동료들과 자주 가는 펍으로 신나는 노래와 다트 등등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며 구석 테이블은 조용히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저의 최애 장소입니다. 그리고 늦게 가면 인기가 많은 탓에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죠.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기 싫어서 재빠르게 퇴근하고 그 펍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간 덕분인지 좋은 자리가 있었죠. 자주 보는 직원분과 사장님께 인사하고 경력직이 새로 왔다며 인사시켜주고는 우리 팀원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테이블을 붙여서 다 앉았고 맥주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죠. 첫 주문은 당연히 맥주가 되겠죠? 잠시 뉴욕의 맥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맥주는 브루클린 라거입니다. 브루클린 브루어리에서 만든 이 맥주는 뉴욕을 대표하는 크래프트 맥주 중 하나입니다. 진한 몰트 맛과 함께 약간의 쓴맛이 특징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뉴욕에서 많은 분들이 먹는 맥주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맥주를 주문했죠. 시원한 얼음과 함께 먹으면 정말 신이 내린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세요. 드셔보신 분들은 어땠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다른 동료들도 각자가 좋아하는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준수 씨와 다이치 씨는 뉴욕에서 맥주를 처음 먹는다며 저와 같은 브루클린 라거를 주문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저와 다른 동료들은 피자와 햄버거,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나초와 간단한 안주를 주문했는데 준수 씨와 다이치 씨는 고민이 많았는지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원하던 메뉴가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물어보니 준수 씨는 웃으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추천을 부탁했고 다이치 씨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다며 약간 불만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표정 관리 좀 하고 적당히 고르고 먹지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냄새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보인 탓일까요? 적절한 조율 끝에 여러 가지 시켜서 나눠 먹어보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했는데 직원분이 손님이 몰린 덕분인지 준비까지 30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좋다고 했죠.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한 게임을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팀원들과 다시 한번 새로운 한국인 준수 씨와 일본인 다이치 씨의 소개를 다시 한번 했고 나머지 팀원들도 각자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가 끝날 쯤 메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메뉴가 오기까지 15분 이상 남은 듯하여 옆에 있는 다트 던지기 게임을 하기로 했죠. 우리 팀원들이 여기 펍으로 온다면 다트 던지기는 루틴입니다. 항상 하죠. 팀을 나눴고 첫 번째 게임은 점수 내기가 아닌 정중앙에 가장 가까이 던지는 사람이 1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품이 없다면 몰입감이 떨어지기에 저는 제안을 했죠. 만약 가장 정중앙에 맞추는 사람은 내일 1시간 자유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팀장의 권한으로 뭘 하든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터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팀원들은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누가 가장 정중앙에 가까이 맞출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다트 던지기를 자주 한 덕분에 정중앙에 맞춘 적도 꽤 되고 항상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렇게 팀원들이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1시간의 꿀같은 휴식을 쟁취하고자 다트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팀원들은 1시간의 꿀같은 휴식을 얻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곳에 다트를 던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준수 씨, 다이치 씨 3명이 남았습니다. 다이치 씨가 먼저 다트를 던졌습니다. 특이한 자세로 던진 다이치 씨는 뭐지? 했지만 생각보다 중앙에 근접했습니다. 뭔가 많이 해본 솜씨였나 봅니다. 그렇게 현재 1등은 다이치 씨로 바뀌었죠. 이대로면 다이치 씨가 내일 꿀같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오늘도 1등하여 1시간 휴식권은 내가 써야 하거든요. 물론 그 1시간 휴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직위 특성상 휴식하다가 상급자가 본다면 그 뒤로 벌어질 일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렇게 던지려는 와중에 다른 팀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치 씨가 잘 던진 덕분에 제가 조금만 실수한다면 처음으로 휴식권은 팀원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 신중하게 천천히 호흡하며 숨 참고 던졌습니다. 그렇게 다트는 제 손을 떠나 다트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다이치 씨와 비슷한 위치에 꽂혔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환호성과 관심 속에 점수판을 자세히 보았죠. 저는 제가 좀 더 가까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본 결과 다이치 씨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정중앙과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다이치 씨에게 처음으로 휴식권이 주어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준수 씨가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이라며 옆에서 한번 연습하더니 준비를 하고 가볍게 점수판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죠. 1등은 다이치 씨가 가장 유력했거든요. 그러게 점수판에 딱 소리가 나며 꽂혔고 모두가 그 결과를 숨죽이고 바라봤습니다. 1초간의 긴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다트의 정중간 빨간색은 불스아이라고 합니다. 그 불스아이의 정확히 중간에 다트가 꽂혀 있었죠.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 지르며 머리를 부여잡았고 다른 팀원들은 준수 씨와 하이파이브하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이치 씨를 제외하고 말이죠. 다이치 씨 개인적인 특성일까요? 아니면 일본인의 특성일까요? 갑자기 다이치 씨에게 쪼잔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그렇게 환호를 하며 준수 씨에게 내일 1시간 휴식권을 부여했죠. 오늘 늦게까지 놀아도 내일 회사에서 1시간 동안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처음으로 팀장이 아닌 팀원에게 휴식권이 돌아가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쨌든 잘 된 거겠죠? 그 타이밍에 드디어 기다리던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햄버거와 피자를 먹었습니다. 준수 씨와 다이치 씨도 앞에 놓인 맥주와 햄버거, 피자 등등 여러 메뉴를 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앞에 놓은 맥주를 들고 마셨습니다. 역시 시원한 브루클린 라거는 정말 힘들었던 하루를 녹아내려주듯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피자를 먹으며 배를 채우기 시작했죠. 준수 씨와 다이치 씨도 시원한 브루클린 라거를 마시며 피자와 햄버거, 사이드 메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치 씨에게 먼저 물어봤죠. 처음 메뉴 고를 때 잘 고르지 못했고 먹고 싶은 메뉴가 없어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당연히 상급자인 제가 물어봐서 적절한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맥주보다 못하다고 하며 메뉴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못 먹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쌍욕이 목젖까지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문화권도 다르니 거짓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이번엔 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메뉴가 어땠냐며 말이죠. 준수 씨는 맥주가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맥주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정말 매력적인 맥주라고 하며 다른 맥주도 먹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 사이드 메뉴들도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며 솔직히 이런 곳에는 음식이 별로 맛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특히 햄버거는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게임도 하고 음식도 먹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슬슬 집으로 가야 했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더 놀았을 테지만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당분간 집중해서 일을 해야 했기에 아쉽지만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려고 준수 씨와 다이치 씨에게 어디에 거주하냐고 물었습니다. 다이치 씨는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쪽 방향이라고 하며 먼저 가본다고 했고 준수 씨는 그레머시 지역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레머시 지역에 거주하세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짧게 그레머시 지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레머시는 저희 회사와도 가까우며 그레머시 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뉴욕의 가장 독특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정통 부자촌이며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이 있고 고급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 유명 인사, 연예인, 흔히 말하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머시 파크는 특이하게 개인이 소유한 공원으로서 특정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특정 호텔, 클럽의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외곽은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게 창살로 막아져 있으며 특정 열쇠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열쇠는 대략 400개 정도 있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레머시 지역에 거주하는 게 로망일 정도죠. 그런데 이제 막 온 경력직 직원이 그레머시 지역에 거주를 한다니 정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자신의 로망인 뉴욕 마블 코믹스를 경력직으로 오게 되며 그나마 회사와 가까우며 괜찮은 곳에 살고 싶다며 렌트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준수 씨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건 간단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뉴욕의 월세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다가 그레머시 지역의 월세라니 아마 월급을 받아서 고스란히 다 내도 부족할 것입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준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준수 씨 거기 렌트비 엄청 비싸지 않나요? 라고 말하니 준수 씨는 좀 비싸긴 하더군요. 라며 대략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어떻게 그렇게 비싼 월세를 감당하며 살 수 있냐고 했죠. 그랬더니 준수 씨는 웃으며 다음에 이야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비록 직장 상사이지만 첫날에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일이나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말해주라고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태어나서 이렇게 사건 사고를 겪었던 날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다른 날과 비슷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그로 인한 북적이는 뉴욕의 아침. 하지만 두 명의 경력직이 오고 나서부터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쨌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기도 했고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사실 어제 회식으로 인해 일을 조금 빨리 마쳤었거든요. 그렇게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의외로 제가 가장 늦게 출근한 것을 확인했고 팀원들에게 인사하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어제의 그 냄새가 여전히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이치 씨의 땀 냄새였죠. 그때 제 동료 중 한 명인 제시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만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시카. 무슨 일이에요? 제시카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다이치 씨 냄새 때문에 정말 일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혹시 제가 방법을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인데요? 제가 가져온 향수를 살짝 뿌려보는 건 어떨까요?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다른 팀원들의 업무 환경도 고려해야 했죠. 좋아요, 한번 시도해봐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이치의 자리 주변에 살짝 향수를 뿌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나 결과는 9.11 테러 이후 제 인생 최고의 특급 테러였습니다.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이면서 더욱 역겨운 냄새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대박,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라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다이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죠. 다이치 씨, 죄송하지만 오늘 업무 파악 겸 외근을 나가보면 어떨까요? 어제 능력평가를 확인해본 결과 다이치 씨는 외근 업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이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수는 어제 다트게임에서 이겨 얻은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휴게룸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죠. 다른 팀원들은 준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회식에서 다트 던지기로 항상 1등을 하던 팀장을 상대로 처음으로 팀원이 1등을 하며 받아낸 꿀같은 휴식권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다른 팀원들은 부럽다며 다음에 준수 씨에게 다트를 배워봐야겠다고 얘기를 나누던 동료의 말을 다이치 씨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이치 씨는 준수 씨를 노려보며 원래 자기가 쉬었어야 했다며 주목받는 준수 씨를 노려보고는 다시 외근 준비를 했습니다. 준수의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신대. 왜 갑자기 오시는 거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에 들어오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장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중요한 미팅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였더군요. 특히 새로 오신 준수 씨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수 씨 어디 계신가요? 준수는 막 휴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준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준수 씨. 첫날부터 이렇게 큰 성과를 내다니 말이죠. 회사에 큰 도움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꺼내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작지만 회사에서 드리는 특별 격려금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 순간 다른 팀원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죠. 그도 당연한 것이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아무리 경력직이라지만 첫날 미팅을 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격려금을 직접 주러 온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동료들의 부러움과 다이치 씨의 질투의 눈빛을 받으며 준수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리고 팀 전체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다음에 퇴근 후 저녁 회식 비용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저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만다, 이건 한도가 더 높은 카드예요.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하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카드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기쁨에 들떠 있었죠. 사장님이 떠난 후 모두가 준수에게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죠. 다들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 성과는 저 혼자가 아닌 팀장님 그리고 다른 팀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며 준수 씨의 말에 모두가 감동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죠. 바로 다이치 씨였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실로 가던 다이치를 보았고 일본어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말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근 준비가 쉽지 않은가 하며 생각했고 일단은 그냥 지켜보기로 했죠. 잠시 후 준수 씨가 자리에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화장실에서 화내는 소리가 들려 바로 화장실로 가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맞는가 하며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평가가 가장 좋은 이사님이 다이치 씨에게 화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청소도구 때문에 이사님이 피해를 입었고 다이치 씨에게 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말했고 이사님은 아만다. 여기 있는 다이치 씨, 당신 팀원 맞죠?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라며 저에게 호통치고 가셨고 거기에는 준수 씨와 다이치 씨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둘 다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비어있는 미팅룸으로 장소를 옮겼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이죠. 만약 거짓말을 할 시 퇴사당할 각오하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이치 씨는 사실 준수 씨가 업무 능력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주목받는 게 싫었다며 질투를 해서 화장실 바닥을 미끄럽게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준수 씨가 아닌 이사님이 피해를 보신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고 준수 씨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침묵으로 지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그치기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상황도 상황이지만 다이치의 냄새로 다른 팀원에게 피해가 되어 업무 효율이 극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치 씨에게 지금 빨리 외근을 나가고 그대로 퇴근하세요. 그리고 준수 씨를 향한 질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에 3명이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팀의 화합을 위해서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사장님이 주신 법인카드가 생각났고 조만간 회식을 하며 팀원끼리 오해를 풀고 단합해야겠다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다이치가 출근했을 때 저는 그의 냄새가 조금 나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저는 화장실 사건보다 이 냄새 사건을 우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다이치 씨를 불렀습니다. 다이치는 불안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로 따라왔습니다. 다이치 씨, 사실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다이치 씨 몸에서 땀내새가 심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라는 물음에 다이치 씨는 잘 모른다며 답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던 저는 다이치 씨에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를 비롯해 다른 팀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시 샤워는 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다이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씻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냄새가 나는 걸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언제 샤워했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다이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다 보니 매일 빨래를 해야 했고 어차피 집에 가면 바로 씻으니 집에 가자마자 바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씻으면서 옷을 같이 세탁하나 보군요? 라는 물음에 다이치 씨는 그야 당연하죠. 근데 물의 양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고 물기를 짜서 말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빨래도 해야 하고 몸도 씻어야 하니 일석이조죠. 라는 정말 충격적이고 정신나간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님이 줬다는 사실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원래 일본인은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하나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옷은 따로 세탁기로 빨아야 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당장 버리세요. 라고 말하며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가시고 가는 길에 새 옷을 사고 집에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세요. 라는 말에 다이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이치 씨는 회사를 잠시 떠나 집으로 갔고 팀원들은 환기를 시키며 드디어 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일째 그 지독한 땀냄새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퇴근하면 옷을 입은 채 샤워를 한다는 사실은 다른 팀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같이 할 팀원인데 그런 치부까지 다른 팀원에게 말한다면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일단은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 준수 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근처 조용한 펍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준수 씨는 약속이 없어서 같이 조용한 펍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펍의 문이 열리고 다행히 조용한 구석 자리가 비어 있어 거기로 자리를 옮겼고 우리는 간단한 음식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꺼냈죠. 준수 씨, 오늘은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하냐며 준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준수 씨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처음 다이치 씨가 일본인인 걸 알고는 솔직히 좋은 감정이 없다. 그렇다고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이치 씨가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몰랐다며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수 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했습니다. 다이치 씨와 함께 할 수 있을지 혹은 준수 씨가 다른 팀으로 갈지 등등 여러 가지 준수 씨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수 씨는 일단 다이치 씨와 제가 다른 팀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고 되도록 내일 저희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떻겠냐며 이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진정시키고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준수 씨가 능력이 좋지만 다이치 씨도 다른 직원 대비 나쁜 편은 아닐 뿐더러 냄새만 빼면 좋은 직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업무적인 말을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사적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준수 씨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이지만 능력도 있었고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마블의 히어로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잘생기고 몸도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준수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날의 질문을 이어서 하고 싶어요. 다음에 답해준다고 하셨죠? 오늘 답해주면 어떨까요? 준수 씨가 그래머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꽤 넉넉한 편이에요.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알만한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유명 대학 교수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먼 미국까지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준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항상 만화를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반대하셨죠. 제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만화 관련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마블로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정말 대단해요, 준수 씨. 자신의 꿈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다니. 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도 있지만 솔직히 반대하는 아버지 덕에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이미 많은 재산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래머시 지역에 거주할 수 있었죠. 저는 준수 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능력, 그리고 열정이 더욱 빛나 보였죠. 더군다나 잘생긴 외모까지 누구나 이상형으로 느낄만 했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에서는 사장님 덕분에 주목을 받았고 거기다가 잘생긴 외모까지. 그래서 많은 여직원들이 준수 씨 이름을 거론하고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흔히 말하는 부잣집 아들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자 준수 씨는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다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준수 씨의 큰 키, 잘생긴 외모,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업종 특성상 대부분 안경 끼고 구부정한 허리에 뚱뚱하거나 빼빼 마른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외모와 키는 둘째치고 탄탄한 몸은 어떻게 유지하냐며 물었죠. 그러자 준수 씨는 사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용이에요. 일할 때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팀장님도 운동 추천드립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준수 씨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성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준수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우리 둘이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재빨리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팀의 화합이 더 중요한 시기였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펍에서의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준수 씨, 내일 다이치 씨와 함께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라고 말하자 준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다이치 씨와 준수 씨와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죠. 아만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팀장님의 팀원 누군가가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대체 누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정보인데요?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이에요. 경쟁사에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제의 하루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범인과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노출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했죠. 저는 인사팀에게 알겠다며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회의를 소집했고 팀원을 전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연락받은 내용을 전달했죠. 여기 있는 누군가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외부에 유출시켰다. 누가 그랬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며 다들 억울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나는 보안팀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마블의 보안팀은 일을 정말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마 보안팀이 온다면 각자의 컴퓨터와 CCTV를 돌려보며 누가 어떤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돌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윽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보안팀이 왔고 컴퓨터 점검과 더불어서 CCTV 검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범인이 밝혀지겠죠. 그렇게 얼마 후 보안팀에서 범인을 찾게 되자 보안팀장은 우리가 모여있는 회의실에 와서 범인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다이치 씨였습니다. 보안팀장의 입에서 범인이 밝혀지자 모두들 다이치 씨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치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이치 씨. 라고 제가 차갑게 다이치 씨를 부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다이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다 너 때문이야. 김준수. 라며 도리어 준수 씨에게 소리쳤죠.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이렇게 큰 비극을 낳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다이치 씨와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들어보니 준수 씨와 같이 팀에 발령받고 나서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됐다고 했습니다. 미팅에서 공을 쌓았고 회식에서도 다른 팀원과 잘 어울리며 게임도 1등했고 게다가 사장님이 직접 포상과 칭찬으로 인해 다른 팀원에게까지 준수 씨 이야기와 칭찬받는 것이 부러웠고 비교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치 씨는 만회해보고자 다른 팀원들이 퇴근한 사이 몰래 컴퓨터에서 중요 정보를 복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쟁회사에 공개하려던 것이 아닌 집에서 자기 스타일로 바꾸며 더 좋은 결과를 내서 인정받을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의 어리광을 들어주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 다이치 씨의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쟁회사에 공개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다이치 씨와의 면담은 끝냈습니다. 지금 다이치 씨를 붙잡고 얘기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이제 우리 팀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팀장의 직급으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이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이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이사님,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뵐 수 있을까요? 이사님은 제 목소리의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바로 승낙하셨습니다. 10분 후에 내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준수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준수 씨, 다이치 씨를 감시해주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화장실도 혼자 가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이치 씨 곁을 지켰습니다. 이사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했죠. 이윽고 이사님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며 말했습니다. 아만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회사의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 어쨌든 제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우선 다이치 씨가 자료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치 씨의 처분은 그 다음으로 하죠. 정말 다이치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적당한 처분을 내리면 되고 만약 스파이라면 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아만다 씨의 프로젝트 팀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사님은 깊은 생각을 한 후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프로젝트를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장기 프로젝트로 치밀하게 진행하자고 했고, 이어서 이사님은 프로젝트의 성공과 혹시 모를 유출을 확인하고자 6개월 정도 땡땡으로 직접 가는 것이 어떻겠냐 며 갑작스러운 제안을 주셨고, 잘하고 돌아온다면 다음 인사 시즌에 진급을 보장하겠다 라는 이사님의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고, 감사하다며 갑작스럽기도 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다며 인사를 드리고 이사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며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땡땡으로 6개월이나 가야 한다니 이럴 수가 라며 많은 생각을 함과 동시에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을 회의실로 모았는데요. 그 후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행히 다이치 씨는 사고를 치지 않았고 고개 숙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모두에게 대략적인 이사님과의 대화를 말했습니다. 이사님과 면담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사님은 현재 우리 팀이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다이치 씨가 정말 잘해보고자 유출한 건지 아니면 경쟁사에 유출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사님이 이 기회를 발판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되 더욱더 치밀하게 진행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팀원들은 각자의 생각을 말하며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서 물었고 길고 긴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는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시카는 팀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더 세분화하여 각 단계마다 보안 체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그동안 다이치 씨는 구석에서 죄책감에 쌓여있는 듯 고개 숙이며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추후 알게 되었지만 다이치는 외부 유출을 하지 않았더군요. 정말 순수히 준수 씨보다 더 주목받고 싶어 하는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다이치 씨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다이치 씨, 어떤 의도가 되었건 당신이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이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죠. 그렇게 사태가 진정되자 마지막으로 이사님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팀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주목해달라고 했고, 아까 말한 대로 이번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하게 되었고, 더욱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해외로 가게 되었고, 그 나라는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간도 6개월간 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준수 씨와 사고는 내가 쳤지만 일본으로 가기 싫어 눈치 보던 다이치 씨를 포함한 모든 팀원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이크는 누가 가는 거죠? 라고 물었고, 제시카는 갑자기 일본이라니 말도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톰은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죠. 왜냐하면 해외로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해외로 가게 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준수 씨의 눈에서는 실망감이 느껴졌고 다이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 해외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면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팀장인 제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님의 뜻이에요. 제가 직접 해외에 가서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고 배워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제각각 표정을 숨기며 많은 생각을 하는 팀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졌고, 이사님은 팀장인 제가 직접 해외로 가서 프로젝트에 도움되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해보라고 했고, 그것을 잘 가져와서 프로젝트 팀을 이끌라며 배려해준 것이지만 팀원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죠. 마이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팀장님이 없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최대한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없는 동안 그 다음 직급인 마이크가 임시팀장을 맡아줄 거예요. 그리고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거예요. 이미 이사님과 얘기를 다 나눈 터라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치 씨 때문에 일 잘하던 멀쩡한 팀장님이 해외로 장기간 가게 되었다고 대부분의 팀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아쉬운 표정과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몇몇 팀원들이 와서 다이치 씨 때문에 가는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팀에게 분명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갑작스런 폭탄 선언을 끝냈고 어쩌다 보니 사장님이 주신 법인카드로 마지막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장소로 향하는 길에 준수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가셔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라는 말에 저는 준수 씨에게 나도 아쉽다고 했고 멀리 본다면 이 선택이 맞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가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가던 펍으로 마지막 회식을 장식했고 자연스럽게 여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저의 앞날을 축하해주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준수 씨는 계속해서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 찰나 준수 씨가 시간 있으면 좀 더 얘기하자며 장소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준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아쉽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다이치 씨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쉽다며 이미 정해진 사항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준수 씨, 사실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열정과 능력에 끌렸어요. 6개월 후에 돌아와서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준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만다, 저도 아만다에게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존경심이었는데 점점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겼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자주 연락하실 거죠? 라는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와 동시에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6개월 후에 건강하게 만나자고 약속했고 그렇게 엄청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준수 씨와는 조금 아쉽지만 어차피 자주 연락하면 되니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다음날 업무를 마무리하고 동료들과 인사를 한 후 3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준수 씨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준수 씨가 퇴근하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관람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에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죠. 그렇게 팀원에게 6개월간의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 날 저녁 준수 씨와 6개월간의 이별을 고하며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팀원들과의 작별 인사, 준수 씨와의 약속,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파견 가서 잘 되었다며 좋게 생각하자 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니 나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나는 준수 씨에게 미안하지만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가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직업 특성상 일본은 정말 꼭 가고 싶은 성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만화의 나라, 일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저는 많은 자료를 조사함과 동시에 꿈의 나라여서 왔는데 너무 기대한 탓이었을까요?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물었는데 영어로 말해서 그런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공항, 그리고 간단하게 QR코드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업무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체류 등록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보러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될 줄 알았지만 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는 외국인이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나 싶었는데 그냥 일 자체가 느렸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편이긴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숙소를 정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을 구입하느라 바빴죠. 그러면서도 틈틈이 일본의 만화 산업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우연한 기회로 다른 회사와 만화 시장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AI를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너무 느린 작업 속도가 문제였죠. 물론 AI가 답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를 할 순 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도쿄의 유명한 만화 출판사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만나고 싶었던 작가님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이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의 프라이버시로 어떤 분인지, 어떤 작품을 했는지는 비공개해달라고 해서 말할 순 없지만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만화는 항상 변화해야 해요.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죠.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만화의 힘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죠. 기술은 도구일 뿐 결국 중요한 건 스토리와 캐릭터,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여러 회사를 살펴본 결과 다이치 씨의 유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사의 힘과 저의 인맥으로 알아낸 범위까지이지만 아마 유출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본 생활에 대해 말하자면 초밥은 기대를 한 만큼 좋았습니다. 준수 씨가 생각나더군요. 같이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같이 먹고 싶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뭔가 모르게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전부 다 추가 요금이었고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을 그냥 주는 것처럼 했지만 그게 전부 돈이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음식점 규칙이 그런가 보다 했죠. 거기다가 카드도 안 된다더라고요. 무조건 현금이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금이라니. 카드리더기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장났다며 현금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다행히 지갑에 현금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쿄의 유명한 초밥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초밥집은 도쿄의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 직원이 정말 맛있는 초밥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가게에 들어서자 전통적인 일본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카운터에 앉아 셰프의 손놀림을 구경하며 초밥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몇 점의 초밥은 정말 훌륭했어요. 신선한 생선의 맛과 완벽하게 조절된 밥의 간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녹아내렸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초밥은 괜찮았지만 이번 초밥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숙성돼서 맛있는 회가 아닌 뭔가 상한 것 같은 안 좋은 냄새가 났죠. 그래서 직원을 불렀더니 이게 정상이라며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먹어선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 초밥은 못 먹겠다며 이거 빼고 계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안 된다며 주문한 초밥은 계산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나왔었고 저는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정상적이지 않은 초밥에 어떻게 돈을 지불하냐며 따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성이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통역을 해주며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눴고 약간의 언성이 오고 갔지만 결국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지막엔 경찰까지 부른다고 했다더군요. 결국 잘 해결되었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 그 남성은 한국인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제게 이런 일이 자주 생기진 않는데 요즘 원전 사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선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라는 말에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도움에 준수 씨가 생각나며 위기에 벗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의 도움으로 일부 초밥은 먹지 못하는 상태로 결론나서 내가 먹은 초밥만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게 주인의 태도가 불친절했고 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기 싫어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가게 주인은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당했고 저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그 한국인 대학생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언젠간 한번은 가보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생각이 정말 이루어질 줄은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해외에서 생활할 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실감했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불편한 점은 교통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복잡하고 혼잡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였어요. 택시는 정말 비싸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목적지 설명에 애를 먹었습니다. 숙소도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원룸을 지원해줬는데 사진과 너무 달랐어요. 뉴욕의 집도 좁았지만 여기는 너무 심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시실도 정말 작았죠. 게다가 옆집과 층간소음도 큰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업무 문화도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느린 일처리 덕분에 야근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회식 문화도 부담스러웠어요. 여기서도 제가 처음 파견 온 날 상사가 술을 거절할 수 없게 권했으며 그래서 종종 과음하게 되곤 했죠. 이런 문화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차피 6개월 후 뉴욕으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죠.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어요. 영어로 소통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한다는 사람도 뭔가 발음이 이상해서 이해하기 힘든 단어도 많았습니다. 저도 일본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간단한 일상 대화나 업무 협의에서도 오해가 자주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느린 디지털화도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여전히 팩스를 많이 사용하고 종이 서류 작업이 많았어요. 이메일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도 업무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죠. 하지만 모든 게 불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정확성과 세심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죠. 또한 공공장소의 청결함과 안전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만화 산업에 대해 조사하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만화 제작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그리는 섬세한 작업은 디지털 작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방식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만화 문화는 정말 깊고 넓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만화 캐릭터들을 볼 수 있었고, 만화 카페나 피규어 숍 등 만화와 관련된 문화시설도 많았죠. 이런 점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우리 회사에도 적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작은 만화 출판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만화가들이 전통적인 방식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작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작업 방식은 효율적이면서도 전통의 맛을 살리고 있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전통과 혁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메모하고 사진도 찍어두었죠. 나중에 뉴욕으로 돌아가면 팀원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로 받아들여졌죠. 물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장점들도 충분히 배울 만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뉴욕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마이크가 임시 팀장으로서 잘 해내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죠. 다이치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준수는 항상 회의가 끝날 때쯤 저에게 따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영상통화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말이죠. 일본에서의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고 느꼈죠.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쿄의 한 거리에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만다, 긴급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대지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일본이 없어질지 몰라요. 당장 뉴욕으로 오긴 힘들겠지만 그 옆에 있는 한국으로 가는 게 어때요? 최근 한국도 만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바로 한국으로 가서 3개월 동안 조사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준수 씨의 나라인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지진의 위험도 있고 하니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라는 물음에 본사에서는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가라는 지시를 내려줬고 그렇게 전화는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제 일본에서의 불편함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3개월 후면 미국 본사로 갈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국행이라니 물론 지금 지진 문제가 심각해서 하루하루 불안감이 크긴 했어요.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일본에서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다이치 씨의 자료는 유출되지 않음을 확인했고 일본의 만화 문화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작가님과 총괄이사님 그들 덕분에 앞으로 우리 팀을 어떻게 이끌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정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배울 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회사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준수 씨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그동안 알게 된 일본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작가님과 총괄이사님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일본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밥집 사건, 다른 업체 탐방, 그리고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작가님과 총괄이사님까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문제만 아니었다면 6개월을 채웠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궁금해졌고 다행히 3개월간 충분히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컴퓨터에 했던 뉴욕보다는 일본의 아날로그 느낌으로 종이와 펜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뉴욕으로 돌아간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 같았고 팀원에게도 전달했었죠. 그렇게 대략 3개월 만에 공항으로 갔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다행이라면 일본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2시간 30분이면 도착해서 다행이었죠. 뉴욕에서 도쿄까지는 14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았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장시간 비행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가 출발함과 동시에 일본에서의 생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만 감았을 뿐인데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것을 보며 두 눈을 의심할 수 없었는데요.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랬을까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뉴욕 대기업에서 겪은 한국인과 일본인 이야기 3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